발생하는 가슴 통증은 대개 운동을 하거나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해 호흡을 어렵게 하는데요. 남자들이 한 2배 정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 이게 협심증 아닌가요? 이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요? 터지면서 이 심근경색증이나 불완전 협심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이 심장에서 발생하는 가슴 통증은 대개 운동을 하거나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해 호흡을 어렵게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순환기내과 오석규 교수님과 함께 이 협심증의 두려움과 오해를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심증은 의사나 환자 모두 다 두려워하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협심증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선혜 씨, 안세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딱 저를 위한 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심장에 무리가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요즘 유행하는 티티 이 노래만 들으면 내 가슴이 이게 무슨 병이 온 것 같아. 이거 나를 좀 고쳐주세요. 아이고 너무해 이것까지 하지 그러셨어요. 너무해. 아이고 정말 이것도 병이네요. 병. 오늘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협심증 심장과 관련된 질환은 예전에 TV 같은 데 보면 그러고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만 사실 보고 주위에서는 사실 그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못 뵀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주위에 이것 때문에 쓰러지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이 질환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이 두려움을 아까 없애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오늘 두려움을 없애고 잘 알아서 예방도 안세영 하고 씨도. 대비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선 협심증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네,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가슴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제가 의학 지식이 나름 괜찮은 편인데 제가 심장은 알겠는데 제가 관상동맥, 동맥경화증 이건 제가 이거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이거. 네, 심장에 대해서 잠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우리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장기이지요. 심장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장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고 또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게 되지요. 이제 아셨죠? 사실 이거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아는 거거든요. 이거 참. 우리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협심증은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철없는 남편이랑 살다 보면 사실은 아이고 내 탈자야. 이것도 사실 많이 이거 나오고. 보세요. 철없는 아내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 주위에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성분들 중에. 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건지 이게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협심증은 남녀의 차이는 있는데 네. 요즘은 뭐 남편들이 하도 잘해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교수님. 교수님 여자들한테는 잘 안 생기고 남자들이 한 2배 정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여자한테 적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우리 콜레스테롤 중에서 동맥경화에 좋게 작용하는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이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억제하기 때문에 여자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조금
조금만 해도 이게 심장에 좀 무리가 간다. 이게 호흡도 조금 이렇게 얽히는 것 같고 이런 현상도 있고 이게 협심증 같은 거 아닌가요? 그 협심증 그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연세 드신 분이 만약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시면 협심증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세영님은 아직은 그 정도 연세는 아니신 것 같고요. 우리가 쉬고 있을 때하고 활동할 때하고 심장이 일을 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는 심장도 편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조금만 있어도 전혀 증상을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혈관이 약간 좁아져 있더라도 전혀 증상이 생기지 않지만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심장도 더 많은 혈액 공급을 원하고 더 많은 필요를 하는데 또 정상적으로 우리 관상동맥은 5배까지 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편안할 때하고 활동할 때보다 5배까지 혈액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관상동맥이 좁아지게 되면 이런 혈액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에 통증이 유발하는 게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활동할 때 통증이 생기고 쉬면 호전되는 것이 가장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마다 이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이 협심증 환자들의 통증이 어느 정도로 또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 사람마다 통증이 호소하는 게 다 같으면 진단하기도 아주 쉬울 텐데 다 다릅니다. 통증의 양상도 사람에 따라서 답답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뭐 조여든다, 뭐 고춧가루 뿌린 듯이 애리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은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계단을 오를 때, 빨리 걸을 때, 그다음에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아주 유발되고요. 우리가 쉬면 바로 좋아지게 되는데 대개 협심증 통증은 2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협심증이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아프다고 다 협심증은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 이게 이게 다 협심증 아닌가요? 이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요? 네, 가슴이 아파서 다 아프다고 해서 다 협심증은 아닙니다.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큰 3가지 질환이 있어요. 심장 때문에 생기는 협심증, 그다음에 식도나 위에서 생기는 소화기 질환, 그다음에 가슴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뼈에서 생기는 이 근골격계 질환이 가슴 통증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심장이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맞죠. 저희가 몸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있다거나 뭐 손으로 눌러서 아프다거나 손가락을 아플 정도로 아주 국소적으로 가슴이 아픈 경우는 다른 근골격계 질환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음식이나 따르면 누워 있을 때 저 잘 생긴다든지 또 물을 먹으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는 소화기 질환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협심증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어서 그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심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협심증 흉통의 특징은 가슴 통증이 활동할 때 발생하고 휴식하면 호전이 되고 보통 한 2 내지 10분 정도 지속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에 경계가 불분명하게 높게 나타나고요. 동시에 왼쪽 어깨나 왼쪽 팔로 방사통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어깨가 아프면 협심증이다라고 잘못된 의학 지식이 있는데 이건 방사통은 가슴이 아프면서 어깨가 동시에 아픈 거를 협심증 증상이라 하고요. 어깨만 아픈 경우는 정형외과적인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협심증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정상 혈관은 이렇게 내막, 중막, 외막으로 3막으로 되어 있으면서 혈관 내측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 동맥경화증이 진행하면서 이 내피세포라는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고 그쪽에 이런 동맥 콜레스테롤이 침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혈관들이 계속 좁아지는 현상이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런 동맥경화증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발생된 혈관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가 바로 관상동맥 중재시술이라고 합니다.
먼저 좁아져 있는 자리에 철사줄 같은 것으로 길을 닫고 이 풍선이라는 걸 넣어서 부풀리고 어느 정도 넓혀놓은 다음 이때까지만 하는 것을 풍선 확장 성형술이라 하고요. 다음에 스텐트가 씌워져 있는 풍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풍선과 철사줄을 다 빼내기 나면 혈관에 이렇게 스텐트만 남지요. 그래서 이런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스텐트는 이런 풍선에 스텐트가 이렇게 잘 말려져 있고 부풀리면 이렇게 혈관의 크기에 맞게 스텐트가 늘어나서 혈관 내벽을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실제 우리 환자의 증례입니다. 이 관상동맥 시작 부위에 아주 심한 협착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했더니 감쪽같이 정상 혈관처럼 보이죠. 이렇게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서 환자에게 협심증을 치료하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저기 협착소견에 보면 그 얕잖아요. 예. 저 정도 되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위치와 정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치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 혈관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좁아졌기 때문에 이 범위가 아주 넓지요. 예. 그래서 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 자리에서 심근경색증으로 더 진행을 했다면 사망할 수도 있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의 약물 치료는 동맥경화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은 세월이 흐르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평생 개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개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는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위험인자와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협심증의 약물 치료는 우리가 이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어떻게 찾아서 조절을 하느냐고요. 스텐트를 시술을 했다면 핏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이런 항혈소판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대해서도 고지혈증, 당뇨는 철저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런 고혈압 약제는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안정시켜준다고 증명된 약제가 이런 베타 차단제와 ACE 차단제라는 혈압약 계통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 협심증이 증명된 환자라면 고혈압 약제는 이 베타 차단제와 ACE 차단제에서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강력하게 사용을 해야 하고요. 당뇨 조절, 금연, 운동,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물 치료와 함께 진행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항상 제가 우리 토닥 녹화할 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여쭤보는데 약물 치료의 부작용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약을 또 오래 먹으면 그거에 대한 부담도 크고 어떤가요?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없는 약물은 없습니다. 조금씩의 부작용은 다 있지만 부작용보다는 얻어들이는 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를 지속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많아. 가만히 보면 정말 두려워해. 아니 근데 두려움이 많아야 사실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이 사람. 네. 그래서 여기 올 때도 항상 두려움을 갖고 오는데 빨리 치료를 좀 해 드셔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협심증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이 협심증 시술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서 2, 3일이면 모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일상생활은 퇴원하고부터 바로 가능하지만 시술했던 부위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안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텐트 시술을 받고 나서 주의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스텐트는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하고 적합하다고 개발된 스텐트입니다. 그러나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핏덩어리가 달라붙어서 혈관을 갑자기 막아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고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것을 스텐트 혈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텐트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혈소판제라는 약물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스피린으로 알려진 이 항혈소판제를 평생 동안 사용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내시경이나 그다음에 치과 치료, 그다음에 수술 같은 걸 할 때 이 출혈의 위험성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중단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되고 이 시술했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시술했던 교수님하고 바로 상의를 하셔서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 지속해야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협심증 시술 후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네, 재발할 가능성은 약 3 내지 5% 정도 됩니다. 이 스텐트 시술이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되는데 예전에 한 30에서 50% 정도의 재발률을 최근에 약물 용출 스텐트로 해서 재발률을 3 내지 5%까지 낮췄습니다. 3 내지 5%의 재발이 높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역으로 95 내지 97%는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 어떤 병이든지 이 합병증 이게 이 두려움의 좀 대상이거든요. 그 협심증도 합병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건데 이때 갑자기 터지면서 이 심근경색증이나 불완전 협심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급사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심근경색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이 다른 점이 뭔지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협심증은 동맥경화증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을 대개 만성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급성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급사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급성 질환이죠.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30분 이상, 그다음 식은땀이 흘릴 정도로 심한 통증이 지속이 되면 급성 심근경색증을 반드시 의심을 해야 하고요. 이런 경우는 아까 보셨던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내원을 하셔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셔야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둘 다 무섭네요. 네? 둘 다. 맞아요. 어쩌면 심장과 관련된 것들은 정말 골든타임을 꼭 지켜서 병원에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심장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심장하고 그 협심증 이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을 예방하는 방법이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으면 철저하게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반드시 중단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반드시.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은 기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표로 표시할 수 없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환자에 따라서 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즐겁게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미안. 깜짝 놀라게 할 때 이게 심장이 이게 또 협심증, 심장 무리 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고소고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 그걸 대답해야 하나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 그러나 깜짝 놀라게 하는 것도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빕니다. 네, 저는 마음 착하니까 용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협심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심장을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너무해 이거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사실 교수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귀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쉬면 괜찮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셨.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은 좀 괜찮아지면 아유 좀 괜찮네 그러고는 마실 것 같아요. 빨리 그때도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또 남한테 주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그냥 같아요. 보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는. 보고 얘기해도 되잖아. 눈치챘어. 네. 주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누구한테 지금 스트레스 주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도 또 좀 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오늘 토닥 시청자분들께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협심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슴 통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협심증이기 때문에 협심증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협심증에 의한 가슴 통증은 활동할 때 생기고 쉬면 좋아지고 한 2 내지 5분 정도 지속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순환기내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이기에 무심코 지나쳤던 가슴 통증. 이제 우리 심장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직장인을 위한 스트레칭, 건강업 운동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신용훈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을 위한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쪼그려 앉아 엉덩이 들기 동작입니다. 의자를 손으로 짚고 그대로 앉아줍니다. 이때 허리를 꼿꼿이 세운 후에 무릎을 펴 엉덩이를 그대로 하늘 방향으로 들어줍니다. 이때 허벅지 뒤에 긴장감을 느끼시면서 4회 정도 반복합니다. 네, 두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동적 기둥 뻗기라는 자세인데요. 체중을 한쪽 발로 지지하고 손과 발을 멀리 뻗어줍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신 후 반대쪽 역시 같은 방법으로 4회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을 위한 스트레칭을 배워보았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자를 활용해서 직장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